예, 안녕하세요. 고대 의과대학의 박만성입니다. 지영미 소장님의 이제 마지막 그 제안 내용에 대해서 거의 저도 그 동감을 하고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이런 코비드 19의 어떤 이슈를 좀 바라보게 되었는데, 이 감염병은 유사시와 그다음에 평시로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좀 전략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코비드 19 같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대유행을 유발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거는 거의 지금 저희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과 같은 마찬가지 상황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제 긴급히 대응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고,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저희 정부가 작년서부터 긴급히 여러 가지 이런 사안에 대응하는 이제 전략을 이제 정책들을 내놔서 지금 잘 대응해 나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미래를 위한 어떤 전략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 중장기적인 전략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요새 제가 이제 많이 하는 얘기는 백투 더 베이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서 처음서부터 다시 출발하자. 그래서 지금 저희 그 각 부처에서 이 코비드 19이 이제 발생하고 나서 이제 백신 개발의 어떤 그 이제 R&D 투자 방향을 제가 보니까, 이 각 부처별로 요새 mRNA 이제 그 백신 개발이 빠르게 상용화되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 전부 다 이제 너도 나도 이제 mRNA 백신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 들여다봤더니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코비드 19을 유발하는 사스코브2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여서 지금 뭐 델타 바이러스 얘기 나오고 있지만 계속 변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백신 전략이 가장 그럼 중요할 거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까 이제 그 지영미 소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우리나라의 이제 그 코비드 19 시퀀싱 데이터 생산 과정에 대한 뭐 민간 협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중국 과학자들이 코비드 19이 발생하고 나서 사스코브2 바이러스의 풀 지놈 시퀀스를 바로 공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진단 키트가 나올 수 있었고, 그 바이러스의 구조가 밝혀질 수 있었고, 그래서 어떤 백신 항원이 가장 타겟이 될 수 있었는지 과학자들한테 엄청난 많은 그런 인포메이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유전 정보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진화를 해 나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바이러스의 어떤 그 지노믹 인포메이션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이 분야의 어떤 중요성이 이렇게 크게 인지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파악이 돼야지 현재 우리가 어떤 그 백신 항원을 타겟으로 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범용 백신에 대한 다양한 변이주에 대한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어떤 범용 백신도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지영미 소장님께서 1918년도 이제 스페니시 플루 스페인 그 대유행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2018년이 1918년 그 대유행이 일어난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일어난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 지도 교수님이 영국의 그 프랜시스 크릭에서 그 1918 인플루엔자 팬데믹을 기리는 그 세미나 워크숍을 열으셨는데, 그때 이제 기조 강연을 하시면서 첫 번째 슬라이드가 1918년도 대유행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 100년 동안 어떤 과학적인 성과가 이루어졌는지 그걸 역사적으로 다 정리해서 슬라이드 한 장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백신 개발은 거의 한 30년 만에 이루어졌고, 치료제는 한 50년 만에 나왔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전체 시퀀스는 풀지놈 시퀀스는 한 70년 만에 밝혀졌고, 결국 시간이 가니까 이런 과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아니면 과학자와 정부와 여러 가지 이런 산학명의 이런 협력 속에서 이런 성과들이 나오더라. 그러면 앞으로 100년 후에 우리의 미래의 이제 그 과학자들이 지나간 100년을 얘기할 때 당신들 뭐 했냐고 얘기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코비드 19
2019년에 발생했는데 2119년 후에 우리나라의 이제 우리 후손들이 지나간 100년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그때 2019년, 2020년, 21년에 정책 결정자들, 연구자들 당신들 뭐 했냐라고 역사를 되돌아볼 때 그때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오늘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충민입니다. 늘 그렇지만 정미 소장님이 너무 잘해가지고 막 빠져들어가지고 야 너무 대단하시다 이런 게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여기 앉게 된 계기가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뭐냐면 이제 제가 마침 운이 나쁘게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을 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감염병구센터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 나쁘게 그렇게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연구소 내에서 코로나 TF라는 걸 급하게 만들었거든요. 저희 이제 생명연이 국가 출연연이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아까 이야기하셨던 WHO 블루프린트에서 그 크리테리아를 이제 이게 임상에 가기 전에 3상을 하기 전에 꼭 하라고 했던 게 원숭이 실험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인간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건 하자라고 했던 게 영장류 실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영장류 실험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 당시에는 저희 연구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우리나라 전체 임상에 가장 바틀렉이 될 거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걸 이제 빨리 이제 그 백신을 개발하는 그 중간 단계에서 해결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그걸 저희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주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있게 이제 1년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건 한 4가지인데 뭐 정책, 연구비, 인프라, 국제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책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제가 혹시 발표가 하는 자리가 있으면 꼭 하는 슬라이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감염병구센터를 맡고 이렇게 쭉 지내보니까 감염병이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감염병은 소방서나 국방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953년에 휴전이 된 이후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가장 많은 국가 예산을 국방비로 쓰죠. 소방서가 불이 안 나더라도 소방서를 없애버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 감염병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왜? 안 올 것 같으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계기로 코로나에 대한 충격이 국민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또 저번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금방 잊어먹고 또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 국가 과제도 금방 끝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감염병의 개념 자체를 국방하고 같은 개념에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이제 늘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과기부에서 상당히 이제 기초 관련된 걸 하는데, 제가 과기부에서 갈 때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그러면 과기부에 과를 하나 만들어라. 감염병 대응과 뭐 그런 걸 만들려고 여러 번 했는데 과기부에서는 제가 과기부 소속이라서 나중에 욕을 들을지 모르겠는데 과기부에서는 생명기술과 내에 사무관 2분하고 과장님 3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질병청은 어이구 얼마나 많습니까? 전문 인력. 근데 돈은 과기부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전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큰 로드맵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게 약간 시간하고 이런 게 잘 안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기부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좀 그 국방과 비슷한 개념으로 R&D를 갖다가 진짜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이번 계기에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일종의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 감염병 연구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대형으로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mRNA 백신이 왜 저렇게 됐냐면은 아까 특허 맵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특허가
유니버스 펜실베니아 유펜의 그 교수님이 했던 RNA 구조체 특허 1989년도에 나왔던 특허하고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콜롬비아로 캐나다에 있는 교수님이 전달체 특허 2개거든요. 근데 이 2개 특허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건 사실은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이 기초 특허가 없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특허에 대한 걸 무시하고 뭐 모더나나 뭐 큐어백이나 뭐 파이자가 했던 mRNA만 관심이 있거든, 백신만.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특허 분쟁 때문에 난리거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기초가 없었으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걸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번째, 연구비 관련돼서는 조금 시각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어제도 이제 저희가 과기부 전체 그 백신 허브 관련된 회의에서 제가 이야기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지금 과제를 5년짜리 과제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근데 보통 내년부터 시작하시거든요. 내년부터 5년. 그러면 내년 이맘때는 코로나 과제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 코로나 끝났을 테니까. 그러면 그 다음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코로나19 연구한다고 다 쓰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그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안 할 수는 없죠. 코로나19에 대한 연구는 하긴 하되 코로나 이외에 다른 바이러스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말고 다른 뭐 항생제 내성 같은 세균 연구도 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다양한 병에 대한 전반적인 확대된 연구의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필요한 거지. 코로나 한다, 코로나만 한다, 수백억을, 조 이상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조금 예산 낭비나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제가 과기부 그러니까 사무관님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서 상당히 힘든 게 말이 안 됩니다. 위쪽에 올라가면 국회의원이나 다른 뭐 부처의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와서 항생제 내성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이거 왜 해요? 지금 코로나 해야지. 근데 당장 코로나 내년에 끝나는데 이해 못합니다. 이런 좀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드릴 것은 사실은 저희가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제회의에 가보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문제는 소셜 비헤이비어 관련된 거거든요. 사람의 행동학 연구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무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 소셜 비헤이비어, 데이터 쉐어링 가장 큰 이슈인데 아무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연구비가 많이 투자될 미래는 소셜 비헤이비어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백신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많은 이야기 있지만 좀 줄여서 이야기 드리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이 영장류 모델이 R&D 블루프린트에 중요하다고 적혀져 있고 영장류 모델이 크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영장류 모델은 애니멀 BSL-3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시술이 필요합니다. ABSL-3.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기재부에 설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나라 전국에 BSL-3를 많이 지어줬습니다. 허가를. 그런데 영장류 실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은 하나도 안 늘었습니다. 하나도 안 바뀐 겁니다. 그럼 뭐가 늘었냐? 작은 그냥 BSL-3 시설만 그러니까 돈이 작으니까 그냥 지어준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이제 그렇다고 이제 생명연의 BSL-3 그러니까 영장류 실험 시설 지어달라 그런 건 아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바틀렉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뭐 ADD라든지 뭐 다른 대학이라든지 그런데 영장류 시설 같은 게 꼭 필요한데 그러니까 가장 큰 게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근데 그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바틀렉을 해결하지 않고 숫자만 늘리는 방법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국제 네트워크는 그러니까 정미 소장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 제가 이제 글로피달 과제를 이끌면서 이제 그러니까 차루라고 하는 그 프레지던트하고 여러 번 회의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이제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놓고 보시면 아시아라는 국가가 아시아라는 대륙이 상당히 재미난 대륙입니다. 왜냐면은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죠. 그러니까 황하 문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래되고 인구가 제일 많이 삽니다. 중국, 인도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기후가 온난 다습합니다. 몬순 기후라는 겁니다. 감염병이 생길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된 역사 때문에 우리가 동물을 많이 섭취합니다. 야생동물을. 그렇기 때문에 동물에서부터 오는 감염병을 아주 많이 접촉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 항공 허브가 아시아에 많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베이징, 한국, 도쿄 발생을 하면은 24시간에 전 세계 다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주 취약한 지역이 사실 아시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시아 지역이 특히. 그러니까 다 그 우리나라 그 하이 인컴 컨트리라고 하는 선진국이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팬아시아가 그러니까 하면은 뭐 호주나 뭐 뉴질랜드 들어가 있지만, 근데 이런 조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아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염병을 선제적으로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진짜 필요한데 한국이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 아시아의 컨트롤 타워를 하는 걸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나라가 많거든요. 일본도 똑같습니다. 근데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이후에 아시아 지역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앞으로 감염병, 발생한 미래 감염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국이 가지기에 상당히 좋은 위치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아마 시기가 지나갈 것 같아서 제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파이자가 이제 그 mRNA 백신을 내놓고 트럼프하고 이제 상당히 갈등을 겪으면서 그 파이자 그 직원들한테 티셔츠를 다 나눠줬습니다. 티셔츠에 뭐가 적혀 있냐면 Science will win. 그러니까 과학은 이길 거다. 그래가지고 그게 전 세계에 막 퍼져가지고 뉴욕에 있는 파이자 본사에 막 큰 플래카드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학자들이 믿는 거는 그럽니다. 과학이 결국 이길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병원이 오더라도 지금 과학자들의 과학을 가지고 이겨낼 거. 왜냐면은 우리가 10년 걸릴 걸 10개월 만에 mRNA 백신을 개발했거든요. 지금 미 국방부는 3개월 만에 개발하겠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극복할 겁니다. 단 그때까지 준비하고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없으면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안녕하세요. 테라젠 바이오의 김태형입니다. 그 파스텔 연구소 소장님, GM 소장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한국의 이제 R&D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제가 잘 몰랐던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제 오늘 보게 돼서 너무 좋았고, 두 분 이제 패널 분 박만성 교수님하고 류충민 박사님 이제 토론 내용 듣고 이제 또 많이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속된 이제 그 회사 연구소는 테라젠 바이오라는 이제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연구소입니다. 저희 직원이 한 140명 정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인포메틱스 인력들이 한 30명 정도 있고, 그 파스텔 연구소 바로 맞은편에 사실 있긴 합니다. 그래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사실 유전체 기반으로 신약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포커스를 하고, 최근에 이제 관계에서 판결 옮겼는데,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작년에 팬데믹 일어난 그때 당시부터 아까 박만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데이터가 올라오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그 데이터 다운로드 받아서 들여다보고 막 그때 막 게놈 막 우왕좌왕했었죠. 그때 이 정체가 뭐냐 뭐 이런데, 사실 바이러스 게놈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뻔하게 딱 답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 지노믹 사스코브 그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의 레콤비네이션이 일어났고 항원 대변이가 일어나서 갑자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신종 변이를 경험한. 근데 그걸 보면은 한 번만에 끝날 일은 아닌 거죠. 앞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기 아웃브레이크가 있을 때 그런 데이터를 빨리 과학적으로 그걸 빨리 분석해서 빨리 데이터를 공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진단 PCR 방법을 개발한다든지 그 mRNA 백신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빨리 대처를 선진국들 또는 이제 다른 외국들은 한 반면에
한국은 약간 사람들을 갈아 넣어서 이제 방역을 하고 그 국민들이 잘해서 이제 잘해. 그래서 약간 과학은 뒤처져 있고 사실 이 문제는 과학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과학은 약간 뒤처져 있는 그 듯한 준비도 안 돼 있고 앞으로도 준비 안 할 것 같은 그런 회사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저희가 이런 막 이렇게 대구 경북 지역에 막 이런 터졌을 때 아웃브레이크 터졌을 때 그 데이터를 받아보려고 저 유전체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IRB 받는데만 2, 3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발표도 못 하고 그때 데이터를 한 몇백 명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뭐 저희가 등록도 하려고 하고 했었는데 이게 질병관리청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관리청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등록해도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잘 모르겠고 물어봐도 뭐 이렇게 그에 대한 답변도 잘 안 하고 이렇게 그래서 약간 그 영국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아주 순발력이 빨리빨리 그 뭐 IRB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틀 3일 만에 데이터가 올라오고 그리고 뭐 이제 확진자 대비 그 개놈 분석되는 건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뭐 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77%고 영국 같은 경우도 한 40만 건, 50만 건 데이터가 공개되고 한 확진자 대비 한 10% 정도. 옆에 있는 일본도 한 7.5%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4%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진자도 얼마 안 되는데 뭐 고작 해봐야 뭐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되는데 영국은 벌써 50만 명 데이터가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예산도 얼마 들어가지 않는데 그렇게 투자하지 않는 것 같은 걸 보면은 과학을 좀 이렇게 투자할 생각이 없구나. 앞으로도 투자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준비하는 쪽에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좀 의견을 막 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과학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난 17년 동안 뭐 이렇게 사스코브 신종 바이러스가 세 건이 있었죠. 사스, 메르스, 그다음에 이 사스코브2에 의한 바이러스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 6년 안에 또한 에볼라랑 지카, 댕기 바이러스도 있었고 이런 큰 어떤 변종이 생겨서 이제 새로운 신종 변종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지금 보면 이제 아마 팬데믹이 끝나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엔데믹 이제 풍토병으로 가서 아마 계속 유행하게 될 것 같은데 제 아이들 손자까지도 아마 경험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보면 이제 남미라든지 브라질 남아프리카 인도 이런 데서 감염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재감염되고 다시 이제 변이가 발생해서 유행하고 이게 반복되는 현상들이 나서 남반구에서 북반구, 북반구에서 남반구 계속 유행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하려면 아까 정민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지역적으로 이제 이런 유전체 데이터를 빨리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확진자, 사망자를 발표하듯이 빠르게 발표를 하고 좀 더 이제 이런 것부터 이제 사실 백신보다 훨씬 돈이 적게 들거든요. 이런 것부터 과학적으로 하나씩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스터 백신에 필요한 그 정보를 빨리 제공해 준다든지 그리고 새로운 또 아웃브레이크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전 세계 연구자들한테 빨리 공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초창기 작년 대구 경북 지역이 일어났을 때 그때 아이슬란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는데 아웃브레이크가 아이슬란드는 G세드에 300개 데이터가 올라왔거든요. 우리나라는 10개도 안 올랐어요, 데이터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이미 이런 시퀀싱 장비라는 이런 것도 많고 연구소 크립에도 이제 그런 장비가 있고 병원들마다 다 있는데 왜 이게 그런 데이터들이 막 안 올라오지? 의아했는데 아니야, 지금도 이제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거죠. 4%밖에 안 하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이제 영국이 한 10% 하는 거 보면 한 10% 정도 이렇게 그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빨리 공개를 하고 좀 연구자들한테 전 세계 연구자들한테 공유를 하면서 좀 이렇게 한국이 이게 사람을 가르는 방역이 아닌 좀 머리를 써서 스마트하게 하는 과학으로 대응한다는 거를 이미지를 좀 전 세계에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키스텝 사회혁신센터에 근무하는 이승기라고 합니다. 오늘 그 발표하신 내용과 패널 그 분들의 의견 굉장히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이 있는 부분은 국제협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방역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진단하고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하고 그리고 치료제 개발 아마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뉠 수 있는 것 같은데 진단 파트는 굉장히 잘한 것 같고 치료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서 상대적으로 딱히 뒤떨어져 있다 이러기는 조금 그럴 것 같은데 백신이 좀 제일 뒤처진 거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할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번에 큰
발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과정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만들어내야 되고 또 확보해야 되고 또 변이에 대해서 꾸준히 대응을 해야 되고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자 기술 개발로 계속 집중을 해서 앞으로 기술 확보 전략을 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에서 제기했던 세피라든지 개비 이런 쪽에 조금 더 외교부가 아니라 과기부나 복지부, 질병청이 참여해서 그 국제협력상에서 기술 개발을 확보해가는 것을 같이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국가 기술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 지 소장님에게 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진단 백신 치료 분야에서 진단은 상대적으로 잘하긴 했지만 사실 저는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초기 진단은 굉장히 잘했지만 그 이후에 다양한 진단 전략 그리고 시퀀싱도 사실 이제 거기 좀 같이 포함되는 분야라서 그거에 대한 전략은 사실은 이게 진단을 너무 이 방역의 일환으로만 본 경향이 한국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질병청 내에 진단 분석 센터가 생기면서 그게 전에는 이제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 파트였다가 진단이 방역이 일부러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질병청으로 이제 완전히 센터가 옮겨가면서 굉장히 그런 식으로 이 오리엔테이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조금 물론 이제 빨리 대응하는 면에서는 잘 작동한 면이 있지만은 조금 연구의 측면에서 보면은 좀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또 연구하고 약간 괴리가 되는 진단과 연구 쪽이 좀 괴리가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백신에 있어서는 지금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개발도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세피나 뭐 관련된 여러 뭐 게이츠나 그런 데서 그 돌아오고 있는 것들을 계속 파악하면서 그쪽에 연구비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런 노력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비를 받자는 측면보다는 과기부하고 복지부에서 자체적인 연구개발비를 굉장히 크게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미 투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다 국내 연구에 집중되는 것 같아서 그런 세피나 개비를 통해서 이번에도 큐어백이니 뭐 모더나니 옥스포드니 노바백스니 이게 주요한 백신들이 다 그쪽 프로그램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쪽에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질문. 아니 연구비를 받는다는 그 의미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쨌든 거기하고 콜라보레이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구비를 꼭 받는 거가 거기가 세피나 게이츠하고 협력은 아니고 어쨌든 지속적인 그 관계가 만들어져야지 되고 계속 정보를 같이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되면서 그렇게 돼야지 결국 국내 개발도 더 빨리 속도를 낼 수 있을 테니까요. 두 개가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좀 의견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래서 그 화이자나 모더나 mRNA 백신 기술을 아마 그 회사들은 절대 우리나라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시장에 그 기술을 공유는 절대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는 자체적으로 백신 그 기술을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국제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우리나라가 임상 3상을 하기에 적절한 나라는 아닙니다. 환자 수도 적고 그래서 3만 명, 4만 명 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을 지금 곧 한다고 하지만 가장 어려운 점이 그러면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유도된 중화항체가 얼마 정도의 중화항체가가 나와야 이 백신이 정말 유효한 백신이냐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지금 WHO나 세피가 지금 이뮨 코릴레이트 오브 프로텍션이라는 ICP 면역 대표 질이 그 ICP 그 밸류를 지금 그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왜 그런 거 개발을 안 하냐? 이거는 공무원분들이 만약에 식약처나 질병청이나 과기부에서 만약에 이제 그런 그 대리 지표를 개발을 했다가 그게 실제 시장에서 수치가 맞지 않을 경우 그 공무원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공무원분들이 적극 행정 안 펼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WHO에 아마 그 기댈 수 없을 것 같고요. 국제협력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임상 3상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해야 되니까 이 국제협정은 필수적이고 이런 분야는 포괄적인 안보 차원에서 우리나라 이 감염병의 안보 라인은 우리나라 한반도에 두지 말고 다른 외부에 두면서 이런 국제협력을 펼쳐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발제 토론 들으면서 좀 많이 배웠고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요, 사실은. 소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도 공감이 가고, 세 분 패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가 유행에 너무 민감해서 뭐 mRNA 뭐니 또 쫓다 보면 또 뒤에 따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긴 호흡에서 앞으로도 계속 다가올 감염병을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라든가, 또는 아까 DSL3라든가 정부 역할이 과연 뭐냐.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이제 감염병 전문가가 별로 없다. 막상 보면은. 근데 그게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에서 정부는 좀 긴 호흡에서 그런 어떤 뭐 전문가 인력을 키운다든가, 아까 DSL3나 그런 것처럼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든가, 또는 뭐 시퀀싱 데이터처럼 데이터 이런 그 기반을 제공해 준다든가, 뭔가 이런 정부와 민간이 굉장히 코어가 필요하고 조금 긴 호흡에서 아까 과학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많이 보는데, 그래도 아마 이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가장 좀 답을 해 주실 만한 분이 아마 우리 박수선 박사님이 아니실까. 최근까지 이제 오송 천복단 이사장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 발제 및 토론에서 제기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뭐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제하신 내용과 패널 의견을 잘 들었고요. 저는 주제를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감염병 연구 개발의 글로벌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아마 이제 논의 과정에서 다 나온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우리나라의 바이오 분야, 특히 감염병이라든지 이렇게 위기 대응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사 투자에 대한 정확한 철학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더라라는 걸 좀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바이오 현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첫 번째가 규모의 투자입니다.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더나가 2조 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우리 작년에 2천억 투자하고 백신이 왜 안 나오냐고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규모의 투자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투자입니다. 이게 1년이냐, 아까 우리 유충만 센터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년, 2년 만에 나올 문제 같으면 이미 다 해결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 1918년도에 있던 스페인 감염이 이제 겨우 치료제가 안정화되어 있는 단계인데 이걸 아까 5개년 계획 자꾸 만들면 뭐합니까? 저희는 5개년마다 단절적 추다가 된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과의 수용성입니다. 결과의 수용성이 시장에서 수용성이 있어야지 그냥 페이퍼로서의 수용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의 수용성을 우리가 좀 많이 놓치고 있더라. 그러니까 대부분 논문 특허 나오는데 왜 시장에서는 안 쓰여질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고, 현장에서 보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굉장히 핵심이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감염병에 국한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연구실에서 주도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기업이 주도를 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 스타일처럼 화이자나 모더나가 주도하고 관련된 특허 이런 논문들이 결집되고 거기에 대한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정부가 정책을 두고 이렇게 뿌려주고 하는 그런 게 맞는 거냐에 대한 조금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서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개발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제 지금 또 똑같은 이야기 나오는데 치료제 백신, 진단 기술, 그 다음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게 뭐냐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저는 최근에 되게 답답했던 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야외에서는 2m 간격을 두면 마스크를 안 껴도 된다. 2m 간격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리고 뭐 이렇게 감염병이 많이 확산되는 곳이 뭐 이렇게 주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왜 지하철은 되고
택시는 2명밖에 못 탈까? 이런 거에 대한 그 우리 방역 지침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인 근거에 대한 연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불신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더라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 말씀해주신 그 저는 이제 그 마지막 말씀에 답이 있다고 보는데 PPT 마지막 장에 보면은 우리 국내에 갖고 있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인프라 이거는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게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이게 각각 역할을 해갖고 단단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이 누군가가 하나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 다 하려고 해요. 근데 서포팅 타워 하라고 하면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 많은 우리의 역량을 엮어줄 수 있는 서포팅 타워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현장에서 느꼈던 소회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해 주시죠.